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성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 부라고 부르던 그 마을, 그게 본관으로 이름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부에서 본관이 나왔고 그 성씨가 붙여졌으니까, 말하자면은 부는 본관의 고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부가 다 그 포텐셜이 있어, 위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의 위상이 낮으면은 천민이고 높으면은 양반이에요. 양천 구분을 거기서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 이전의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위상이 낮은 마을에 사는 사람이 위상이 높은 마을로 이사를 가버리면 이게 섞여버리잖아요.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전부 집성촌, 같은 성씨만 모여 사는 마을이 많았는데, 제가 어릴 때까지만 해도 집성촌이 있었어요. 저희 그 고향에도 그 박씨 집성촌이, 박씨만 사는 마을이 있었고, 우리 전주 칠시 가문에서도 그 순천에 가면은 도사공파 가문에 한 200여 되는 집성촌이 있었는데, 지금도 전주시가 많이 살지만은 1970년대 이전 60년대까지만 해도 그 200여 호가 전주채씨로만 구성된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향 이렇게 말하죠. 이 관향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시조가 난 곳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시조가 그 관향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시조는 사실은 후손들이 족보를 만들면서 그분을 시조로 삼은 거예요. 고려 태조 왕건은 나라를 세워가지고 오늘부터 내가 고려 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어요. 근데 성씨의 시조는 그리 된 게 아니에요. 후손들이 족보를 만들면서 제일 윗대 사람을, 확인되는 제일 윗대인 분을 시조로 삼은 거예요. 그분은 내가 시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시조 될 거라 상상도 못 했는 거예요. 그 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시조가 나오기 전에 본관이 이미 있었어요. 다시 말해, 그 시조도 그 본관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밑에 후손들이 그분을 시조로 삼아서 족보로 꾸민 거예요. 근데 성씨나 본관이 없었을 때의 관향을 부라고 불렀어요. 이 부에서 부가 본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관향으로 바뀐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민족은 정착 농경민족이에요.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 정착 생활이 필수예요. 어디에 떠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죠. 지금도 귀농하신 분은 그게 틀을 잡고 살아야 농사가 되는 것이지,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어쩌다 한번 여행 가는 거는 그렇다 치고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해갖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경민족은 정착 생활이 필수다. 반드시 정착 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다로 같은 장소에서 세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관 제도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주를 못하게 나라에서 단속을 했어요. 이주를 막았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20세기 전반까지도 집성촌이 존재를 했어요. 전반도 아니죠. 중반까지도 집성촌이 남아 있었어요. 조선일보 2021년 11월 11일자에 보면 한국의 기원을 나타내 놨는데, 9,000년 전에 요화유역에서 기장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서 흩어져 살아서 한국어나 일본어 이런 게 나왔다 하는 기사가 이 조선일보 2021년 11월 11일자에 실려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터키어가 많아요. 터키어가 뭐 이렇게 지금 터키로부터 시작해서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쪽 북시베리아에도 터키어가 많이 있다고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기 백인들이죠.
우리 황인이 아닌 백인들이죠. 그 다음 몽골어야 뭐 당연히 뭐 몽골 그 주변에 있으니까. 근데 터키어나 몽골어를 쓰는 사람들은 지금 기마 민족들이죠. 근데 그분들도 원래는 여기서 기장농사 짓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퉁구스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옛날 말로 여진족, 그 다음 한국어, 그 다음 일본어, 이렇게 해가 이 유화유역에서 그 기장농사 짓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나가서 이렇게 전파됐다. 지금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기마민족의 후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 후예다 이런 얘기예요.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한민족의 선조는 언어학, 고고학, 유선장 연구 결과를 전체를 종합한 얘기라 그러는데 유화유역에서 기장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하는데 기장이라는 게 그 서속이라 해서 기장하고 그 기장과 조를 서속 그러죠. 서하고 속이 이제 알이 잔잔한 그 곡식이죠. 그 농사를 짓던 사람이다. 한국, 일본, 몽골, 터키가 같은 뿌리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데 한국, 일본, 몽골까지는 황인종인데 터키는 이건 백인들이거든요. 한국, 일본 고대인의 유전자가 95%가 일치한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목민 후손이 났던 게 지금 농경민 후손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그렇다고 그럽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을 보면은 마하는 서쪽에 있는데 그곳 백성들은 토착하여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산다. 토착해서 농사를 짓고 산다 그랬어요. 토착 농사를 짓는다. 동국통감 외기 사만에서 그 마한을 보면은 기준은 스스로 한국의 왕이라고 칭했는데 그곳 백성은 한 곳에 토착하여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토착해 살면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니까 한국 민족은 아까 그 9,000년 전에 기장농사 지은 사람까지 연결 안 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전부 토착해 살면서 농사를 짓고 살던 민족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농사를 지으려면 정착생활을 해야 돼요. 떠돌아다녀 갖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착에 살기 때문에 안정된 사회 질서가 유지가 돼요.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위계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외부인이 들어오는 건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실제로 한국 조선시대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외부인의 배타적이에요. 외부인들이 마을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런 거가 있어요. 그리고 사는 마을로서 신분을 구분해요. 마을의 위상이 어떠하냐. 위상이 크면은 신분이 높고 위상이 낮으면 신분이 낮은 거죠. 고대부터 19세기 신분제가 폐지될 때까지 지속됐어요. 그러니까 신분제가 가보개혁으로 신분제가 없어지기 전에까지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마음대로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마을과 신분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혈족 중심으로 마을을 구성을 했어요. 왜? 마을이 강성하면은 명문거죽이야. 근데 마을이 한미하면은 평민이고 천민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부익부 빈익빈이 계속 확대되는 거예요. 명문계족은 그 힘이 있으니까 계속 더 부유해지고 한미한 마을은 계속 그 약해지고 해서 결국은 부익부 빈익빈이 확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분차가 이제 생겨나게 되고 골품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제 강성한 마을을 중심으로 부족국가가 만들어져요. 사로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강성한 마을이 신라가 됐다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가장 강한 마을의 부족이 왕이 돼 가지고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나온 마을 이게 가장 강력한 마을이고 그 다음에 귀족이 나온 마을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좀 더 약한 마을 쭉 해서 이제 말하자면 위계 질서가 딱 생기는 거죠. 그래서 20세기까지도 집성촌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집성촌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관을 확인하는 거는 그 사람이 귀천이 어떠냐를 구분하는 거가 되는 거죠. 본관은 그 사람의 귀천을 말해 주는 거예요. 동국통감 외기 사만에서 마한을 보면은 각 촌락마다 수장이 있는데, 수장이란 건 마을 촌장을 말하는 거죠. 큰 촌락에서는 신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 큰 촌락에서는 읍차라고 했다. 그러니까 신지, 읍차 이래 부르는데 신지가 읍차보다 더 귀족이에요. 결국은 이 사람이 더 힘이 세니까 이쪽이 귀족이 되고 이쪽은 그 다음으로 낮아지는 거죠. 읍차 밑에는 더 낮아지겠죠. 이 마을이 이제 국가로 성장하는데 강성한 마을이 빈약한 마을을 지배하게 되는 거고, 그 강한 마을은 귀족이 되고 약한 마을은 천민이 되는 거죠. 마을의 강약으로 결국 귀천이 구분되는데, 마을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요. 그래야 거주 이전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거죠. 이 거주 이전 통제는 사회 질서를 지키는 일이에요. 천한 마을 사람이 귀한 마을로 이사를 가면은 이거 섞여버리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죠. 삼국사기 해컷의 거서관을 보면은 이에 앞서 고조선 유민이 산골짜기에 나뉘어서 살면서 6개 마을을 이루었으니, 첫째는 알천 양산촌이고, 둘째는 돌산 고호촌이고, 셋째는 취산 진지촌이고, 넷째는 무산 대수촌이고, 다섯째는 금산 가리촌이고, 여섯째는 명월산 고야촌인데 이것이 바로 진한의 육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부라는 것은 마을이고 진한 육부는 신라를 건국한 귀족 세력이 되는 거죠. 결국 6개 마을의 귀족이 신라를 세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진한 육부가 이제 신라를 세우는데, 양부는 신라의 왕족이에요. 사랑부를 비롯한 나머지 5개 부는 귀족이죠. 양부가 김씨, 박씨, 이씨가 나왔다고 봐요. 제가 그 성씨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박씨는 김씨가 진골이잖아요. 진골끼리 혼인을 해야 진골의 위상을 지킬 수 있어. 그러면 김씨끼리 혼인해요. 그런데 중국에다가 이제 가서 책봉을 받으려니까 너는 어떻게 그 왕하고 왕비가 성이 같냐 그러니까 왕비를 박씨로 바꿔요. 그러니까 박씨는 김씨끼리 혼인하면서 중국의 책봉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씨예요. 그 다음에 이씨가 사량부라 그러죠. 양부라 그러죠. 아마 이쪽이 양부에서 나왔는 같고, 사량부는 채씨를 비롯한 나머지 육두품이 사량부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씨도 사량부에서 나왔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삼국사기에 글이 써놨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한민족은 정착 농경민족이에요. 그리고 같은 혈족끼리 마을을 구성해서 살았어요. 그 삼국 통일 후에 이제 본관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마을을 관리하는 방법을 본관제도를 통해서 대대적인 개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제대로 정비가 안 됐다가 고려시대 사성과 함께 체계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성씨의 고향 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신라가 부를 본관으로 바꿀 때 그 벤치마킹 했던 중국의 군망제도, 그리고 그 군망제도가 어떻게 본관으로 도입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